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부리국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30년대 소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930년대 소설의 경향을 먼저 살펴보자면 카프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카프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약칭으로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 사회주의 단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념 문학을 했던 단체입니다. 이 카프는요. 192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해서 1930년대 초반까지 우리 문단의 거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념 문학이 우리 문단을 휩쓸고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문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이었어요. 일본에도 나프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제의 탄압으로 카프가 해산되면서 우리나라 문학이 어느 정도 탈이념화를 겪게 됩니다. 이념으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그런 문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소설의 경향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모더니즘이에요. 모던에서 온 말이겠죠. 모던은 근대 현대를 의미하는데 모더니즘은 그러다 보니까 전 근대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법, 소설이나 시의 기법도 실험적이게 되고요. 내용도 도시의 감수성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20년대에도 이미 있었지만 리얼리즘 소설 그리고 세태를 다루는 소설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또 1930년대입니다. 선생님이 채만식 작가를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많은 작가들이 당대의 어떤 사회를 치밀하게 그려내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창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의 어떤 모습만 창작을 하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농촌의 모습 그리고 그 농촌에서 성장해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다룬 농촌소설과 농민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농촌소설은 마치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이나 봄봄처럼 배경이 농촌이고 농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들을 농촌소설이라고 해요. 그럼 농민소설은 뭐냐? 이기영 작가의 고향이 대표적으로 농민소설인데요. 거기 등장하는 농민이 점점 의식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농민의 어떤 성장을 다룬 소설을 농민소설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역사소설 등 많은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는 탈이념화에 당기기 때문에 문학의 어떤 경향이 다양성을 보이게 된다는 점 그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30년대의 대표적인 소설가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소설가 박태원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작가 외모를 보니까 바가지 머리를 하고 계시네요. 원래 머리털이 굉장히 직모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바가지 머리를 고수하지 않으면 머리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태원 작가의 모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바가지 머리와 그리고 둥근 뿔테 안경입니다. 뭔가 모던한 느낌의 그런 작가가 바로 박태원 작가였죠. 박태원 작가는 서울 출생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나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경성보통학교에 다닐 때 누님이라고 하는 시로 등단을 하게 돼요. 박태원 작가는 소설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만은 등단은 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호세이 대학에 유학을 하면서 문학을 공부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문학작품 활동을 하게 된 시기는 1933년 구인회에 가입하면서부터입니다. 구인회는 9명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클럽인데요. 탈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탈퇴하면 또 그 인원수만큼 다시 보충이 되어서 항상 9명의 멤버가 유지가 되었다고 해요. 박태원은 그 구인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이태준, 정지용, 이상, 김기림과 같은 유명한 문인들이 박태원 작가와 함께 구인회 활동을 했죠. 이 사진은요. 절친이었던 이상, 그리고 김소운, 수필가죠. 김소운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구인회 멤버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이 박태원 작가의 소설적인 경향을 이야기하자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모더니즘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적인 기법을 사용한 문학 작품을 창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도입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그런 어떤 실험적인 시도를 했던 것은 박태원의 소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눈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 카메라의 눈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카메라로 한 컷 찍듯이 세태를 관찰하는 그런 기법의 소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이 카메라의 눈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몽타주 기법처럼 영화적인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박태원 작가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첫 번째 소설이 바로 1934년에 발표하게 된 소설가 구보시의 1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36년에 천변풍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역시나 실험적인 기법을 토대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박태원 작가가 어떠한 실험적인 정신까지 갖고 있었냐면 한 문장으로 된 소설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에는 마침표가 마지막에만 찍혀요. 중간중간 쉼표는 있습니다만은 마침표는 한 번뿐인,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된 소설도 쓰고요. 그런 어떤 모더니즘적인 경향을 보였던 소설가라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태원 작가는 이 1930년대, 20, 30년대에 오히려 많은 작가들로부터 너무 순수 문학을 하는 사람이다. 시대와 동떨어진, 그러니까 그 시대를 비판할 줄 모르는 그런 작가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던 작가입니다만은 의외로 광복 이후에는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조금씩 보이더니 월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80년대에 해금, 그러니까 금지가 풀렸다라는 거죠. 금지가 풀리기 전까지는 박태원의 연구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문학자들이 이 박태원을 언급해야 될 때는 익명으로 박동그라미 원 혹은 박태 X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태원 작가는 북한에 가고 나서도 역시나 소설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1930년대 활동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에 가서는 사회주의 문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농민들의 혁명 정신 같은 것을 다룬 역사소설 가보농민 전쟁을 3부작에 걸쳐서 집필을 하게 되는데 박태원 작가가 사실 남쪽에서 올라갔던 월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좀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동교화형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시력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말년에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을 하게 되면 소설을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아내분에게 구술을 합니다. 구술을 통해서 아내가 그것을 적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작품이 가보농민 전쟁입니다. 1986년 그 가보농민 전쟁을 끝내고 1987년에 작고를 하시게 되는 분이 바로 소설가 구보 박태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자, 왼쪽은 박태원 작가고요. 오른쪽은 누굽니까? 그렇죠.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 감독이잖아요. 이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박태원입니다. 재밌죠? 이 예술의 피를 박태원 작가가 물려준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태원 작가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박태원 작가는 그냥 여러분 딴 거 기억할 거 없이 모더니스트다, 실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다를 알아두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을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국어 11쪽이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드러난 시점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겁니다. 관련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 웹캠을 끄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의 시점은 불이국어 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소설의 시점을 알려면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알아둬야 됩니다. 인물이나 사건, 그리고 심리가 어디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서술자, 작품의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죠. 서술자가 작품 속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작품 바깥에 있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시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인칭입니다. 사람을 일컫는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인칭 대명사라고 들어봤죠? 인칭 대명사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럼 인칭이 뭐냐면 대화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을 언급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일컫다, 이게 인칭이거든요. 그러면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화자 청자의 위치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때 말하는 사람이 본인을 일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 또는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즉 화자 본인을 언급할 때 나라고 표현하는 것, 그걸 우리는 1인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다면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일컫겠습니까? 나라고 일컫겠죠. 그래서 소설 속에 서술자가 있는 경우에 본인을 나라고 드러내게 되고, 그러한 시점을 우리는 1인칭 시점의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인칭은 뭐냐면요, 청자예요. 청자를 우리는 너, 당신, 뭐 그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 즉 청자를 우리 2인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1인칭 시점의 소설은 주어가 나로 등장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주어가 너로 등장하는 소설 많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인칭은 보통 소설의 시점으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실험적인 소설에서나 가끔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점을 이야기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3인칭은 뭐냐면요.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언급할 수도 있잖아요. 철수를 언급할 수도 있고 영희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철수와 영희, 제3의 인물, 이 대화 상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제3의 인물을 우리는 3인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서 독자에게 작품 속의 이야기들을 전달해야 되는 위치라면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을 이름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 바깥에 서술자가 있는 경우는 인물들이 3인칭으로 제시가 됩니다. 철수가 말했다, 영희가 말했다, 혹은 그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로 제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작품 속에 서술자가 들어가면 나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작품 바깥에 있으면 나가 아닌 철수, 영희와 같은 제3의 인물, 즉 3인칭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1인칭 시점부터 볼게요. 소설 속에 나가 등장하는데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 알아버려요. 그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주인공인 경우예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 바로 인물과 그리고 사건의 전말에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전말을 파악하는 그런 시점을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소설 속에 서술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인공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런 시점을 우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여러분 뭐 많은 소설을 통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관찰자는 좀 낯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소설에 오키라고 하는 서술자가 등장하거든요. 오키 본인 스스로 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인데 주인공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거든요. 그 둘이 사랑을 하는 내용인데 오키는 그 둘의 사랑의 전말을 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요. 엄마의 심리 모릅니다. 그냥 관찰해요. 그런 시점 우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 바깥에 있으면서 인물의 어떤 심리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요.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다 안다. 그거 완전 신 아닙니까? 전지전능한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철수와 영희가 등장하는데 그 둘의 심리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점이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설 바깥에 작가가 존재하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과 달리 인물의 어떤 대화, 행동만 관찰할 뿐 그들의 심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을 우리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독자에게 판단을 맡길 때, 독자가 스스로 읽고 판단하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요. 소설 바깥에 분명히 작가가 존재해서 소설 속에 주어가 나가 아닌데 유독 예를 들어서 철수랑 영희, 민수,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한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철수, 영희, 민수가 등장하지만 철수의 심리는 알지만 영희와 민수의 심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민수와 영희는 철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점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인물에 제한이 된다는 거죠. 한 인물의 심리는 다 파악하지만 다른 인물들의 심리는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굉장히 유사한데 한 명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철수, 영희처럼 3인칭으로 제시가 되는 그런 시점을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뭐냐면 초점화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한 인물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해서 초점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점 5가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뭐였습니까?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읽고 거기에 사용된 시점의 특성을 파악해보는 거였으니까요. 먼저 소설가 구보시의 1일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은요. 불이국어 11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1일, 하루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보라고 하는 소설가가 하루를 보낸 이야기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구보가 누구냐면요. 바로 박태원 본인입니다. 작가 본인을 구보라고 해서 객관화하고 있어요. 객체화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시점이 나와요. 이따 보겠습니다. 이 소설가 구보시의 1위는 모더니즘 작품입니다. 모더니즘 소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줄거리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 여러분이 미리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보다는 형식적인 특성에 주목을 해서 볼만한 작품이에요. 자, 먼저 줄거리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보는 26살인데요. 지금은 26 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이 당시에는 26 하면은 아이도 있어야 되고요. 번듯한 직장도 있어야 되고요. 진짜 어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경 유학까지 갔다 온 구보의 직업은 소설가. 소설가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구보는 룸펜입니다. 룸펜이라 함은 고학력자이지만 실업 상태인 사람들을 룸펜이라고 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보는요, 당연히 결혼과 취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많은 걱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선 구보는요, 화신장회라고 하는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승강기가 조선 최초로 들어와 있어요. 승강기 앞에 있는 젊은 내외 부부죠. 부부가 아이와 함께 오손도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구보는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설은 구보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 관통되는 그런 소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보가 행복에 관해서 나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진상회를 나온 구보는요, 전차를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목적지를 갖고 있죠. 구보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고독감을 느낍니다. 전차를 탄 구보는요, 거기서 우연히 1년 전쯤 맞선을 보았던 한 여자를 곁눈질로 보게 됩니다. 그 여자도 자신을 알아봤을까 하는 등의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그런 망설이는 동안 그 여자가 차에서 내려버려요. 그래서야 후회를 하는 구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이란 무엇일까? 여자를 만나면, 그래서 사랑을 한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누나도 떠올리고 본인은 고독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고독감이 깊어지게 됩니다. 정처 없이 떠났지만 구보는 조선은행 앞에서 내려서 이따금 찾는 다방에 들러서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동품 가게를 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젊은 화가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이 소설은 자전적 소설이기 때문에 그 화가는 함께 예술가 활동을 했던 구보능 화가일 것 같아요. 그 화가를 찾아 나서지만 그 친구가 오지 않습니다. 고독감이 심해진 구보는요,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요. 경성역, 지금의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 고독을 피해서 찾아갔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더욱 깊은 고독과 소외를 느끼게 돼요. 많은 군중이 있지만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한 중년 사내가 있어요. 나름대로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허름한 차림의 노파와 멀찌감히 떨어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 온정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년 사내도 보면요, 바세도우시병이라고 해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병이 있는 거예요. 눈이 막 쭉 붉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구나. 병든 사람 곁에는 다가가지도 않아요. 어떤 아이 엄마가 사과를 떨어뜨려 사과가 대굴대굴 굴러가요. 그러면서 역시나 또 다른 바세도우시병에 걸린 사람 앞에 딱 가니까 그 사과를 아까우니까 주워야 되는데 줍지 않고 그냥 외면합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군중 속에서 소외를 느끼죠. 중학교 동창생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옆에 아리따운 애인이 있습니다. 이 중학교 동창은 중학교 때는 굉장히 열등한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예쁜 애인을 데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당포집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거들먹거리는 마음에 구보는 심드렁해져서 그 중학교 동창생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막 중학교 동창생이 차 한잔 마시지, 뭐 칼피스 뭐 주문해주고 막 그럽니다. 막 잘난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여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열등했던 친구를 만나는 거 보면 행복이란 참 주관적이고 그런 것이구나. 물질 망명주의 시대구나. 돈을 쫓아 지금 이 남자를 만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야흐로 황금광 시대다. 사람들이 황금만을 쫓아 지금 살고 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다시 조선은행 앞에 와서 전화를 거는데요. 시인 겸 기자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요. 다방에서 만나자. 그래서 다방에서 기다리는 구보는요,
친구가 늦게 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소설, 당연히 이제 시인이기 때문에 구보가 썼던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 율리시즈를 들먹이면서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정작 이 시인인 이 친구는요, 생계를 위해서 문학 작품 활동보다는 사회의 어떤 문제들, 살인 사건, 방화 사건, 그런 것들을 흥미있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문학과 생계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구보도 자기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쁜 친구기 때문에 떠나게 되고요. 종로경찰서 앞에서 다방을 경영하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 친구가 아마 구인회 활동을 같이 했던 이상일 거예요. 이상. 그와 함께 설렁탕 식사를 하고 저녁 10시에 만나자라고 하고 헤어집니다. 다시 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는 동안 생명보험 외판원 노릇을 하는 중학교 2, 3년 선배와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구보를 구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구포라고 불러요. 맥주를 한 잔 먹고 온 것 같은지 막 친한 척을 합니다. 동석한 사람 최군이라고 있거든요. 최군에게 인사를 시키려는 양인지 이리 좀 앉으시오 최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 씨도요, 구보의 작품을 애독한다면서 문학 작품에 대해서 막 아는 척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에서는 원고료 얼마나 받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구보씨가요, 소설가 구보가요, 기분이 별로 힘들어져서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찰나에 벗이 찾아옵니다. 이상이 들어오자마자 친구한테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하고 카페로 갑니다. 낙원정이라고 하는 곳에 카페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이 세상은 다 정신병자들인 것 같아. 정상이 아니다. 그럼 정상이 뭐냐, 비정상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시덥지 않게 나누다가요, 거기서 한 17살 정도 돼 보이는 앳된 소녀의 맑은 눈이 구보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야외 산책이나 가자 하면서 내일 정오에 화신상의 옥상에서 만나자는데 동의를 하면 종이에 동그라미를 치고 아니면 X를 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급이 구보에게 종이를 줘줘. 새벽 2시가 돼서 종로 내거리로 나선게 되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 여급이 표시한 그 종이 쪽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X였습니다. 차이인 거죠. 그러면서 거리로 나선 구보는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빠지게 됩니다. 결혼과 가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시 소설을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구보는 좀 더 빠른 걸음걸이로 비 내리는 거리를 집으로 향하게 되고 어머니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원점 회귀형 여러 구조를 갖추고 있는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었습니다. 말했지만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의식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 소설은 줄거리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줄거리를 내가 정확하게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을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정지 버튼을 누르고요, 한번 읽어본 후 이후에 형식적인 특성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죠. 자,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특징을 위주로 본다고 했어요. 이 장면은 아까 말했던 생명보험회사 외판원을 일하고 있는 중학교 선배와 사내라고 나와요. 이름은 사내와 그리고 그의 지인 최군이 다방에서 만나서 구보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소설 속 형식적인 특징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징적인 거는요, 바로 소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소제목이라고 하는 거 알죠? 소제목인데, 소제목이 마치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뒤에 오는 문장과 이어진다는 거죠. 즉, 이 문장의 첫 어절이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첫 어절이 소제목을 이루는 거, 굉장히 실험적인 거예요. 이전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기법인 거죠. 문장의 첫 어절. 그래서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구보는으로 시작해요. 주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이건 주어인데요. 이 부분이 주어거든요. 근데 여기에 쉼표를 찍고 있네요. 주어 뒤에 쉼표를 찍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주어, 방향무인한 소리가 가는 주격조사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또 쉼표를 찍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다른 소설에 비해서 쉼표를 굉장히 잦게 사용하고 있는데 쉼표를 잦게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뭘까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주 쉬는 것의 효과. 선생님이 만약에 쉬지 않고 이렇게 길게 문장을 읽는 것과 쉼표를 찍으면서 짧게 짧게 끊어서 읽는 것과 속도감이 어떤가요? 짧게 끊어서 쉼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잦은 쉼표를 사용하는 것은 속도감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볼게요. 자, 보면 알겠지만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점. 주어가 나로 제시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3인칭의 인물들로 제시가 되고 있느냐 보면 구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인칭 시점이구나 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3인칭 시점이면서 구보라고 하는 이 사내의 심리까지 그죠? 사람들은 어인까닭인지 모두 구석진 좌석을 좋아했다. 그죠?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이건 심리잖아요. 그 심리까지 들여다보고 있으니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 느꼈겠지만 구보의 심리는 정말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나 최군의 심리는 어때요? 구보의 시각으로만 관찰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는데 무슨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제한되어 있다. 구보에게만 초점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이 부분 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혼자 허허 웃었다. 구보는 의미몽롱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고급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원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십 명의 또는 몇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보고 그리고 혼자 속으로 웃었다. 이거 구보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구보의 머릿속의 생각, 즉 의식을 흐름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소설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 가장 중요한 모더니즘 기법이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발스 센티멘털, 엘먼의 발스 센티멘털, 그리고 독견의 승방비곡과 융백남의 대도전 이런 걸작 지금 여러분 이거 알아요? 2000년대, 2020년도를 맞이한 지금 이 시점에서 유명한 작품들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1930년대에 유행했던 그 세태를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세태 소설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잦은 쉼표를 사용했던 까닭이 뭐다고요? 그렇죠. 어떤 속도감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형식적인 특성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했을 때 최고는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 원고료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내가 원호료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해야 했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주어야 할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자, 여러분 소설은요 시점도 있지만 시제의 영향을 또 받아요. 자,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면 이미 일어난 사건을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생동감도 느끼면서 그 의식의 흐름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어요. 자,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의미도 갖지 않는다. 는 현재형 어미입니다. 이런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갖게 되는 효과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드러났는데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트와 단장을 집어들고 이건 그 구보의 행색, 그러니까 구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이야기하는 건데 노트는 왜 들고 다닐까요? 바로 소설을 쓰기 위한 겁니다. 근데 항상 들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목격하고 있는 것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소설로 옮기기 위한 겁니다. 바로 구보의 세태 소설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고현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고현학의 반대말이 뭐냐면 고고학입니다. 여러분 고고학과는 알죠? 고고학. 옛날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을 고고학이라고 한다면 고현학은 뭐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문물들을 살펴보면서 현대 사람들의 사회상과 생활상과 가치관 등을 파악하는 것을 고연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보시의 이런 소지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의 특징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점인데요. 시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술 기법은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또 실험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장의 첫 어절을 소제목으로 삼고 잦은 쉼표를 사용하고 또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그냥 알아두면 되겠어요. 실험적인 기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재, 이 소설의 제재가 뭐냐? 특정한 어떤 제재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 즉 그 당시에 1930년대의 세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세태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고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시점.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쓰고 있고 한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점을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한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로 점검하는 형성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는 거예요. 1번.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해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어디서 만나고 있죠? 최군과 사내를? 그렇습니다. 카페에서, 다방에서 만나고 있죠? 그죠? 만나면서 그곳에 흘러나오는 음악, 최군이 언급하는 그런 소설 작품들, 세태를 암시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면서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아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면서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다룬 소설이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 배열은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인과성을 갖고 있느냐? 이 소설은 의식의 흐름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과성을 밝히는 소설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소설은 원래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은 예외적이다. 아마 3번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을 활용해서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직접화법은 등장인물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옴표로 언급하는 거예요. 간접화법은 그것을 서술자가 본인의 입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인물 간의 심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5번. 쉼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읽기 속도에 변화를 주었다. 그 부분에 주목을 하게 한다. 맞습니다. 쉼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정답은 뭘까요? 3번이 맞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가의 시점 보니까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인데 구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구보의 시선으로 사내와 최군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나의 시점으로 바꾼다는 것은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이면서 사내의 구보 최군의 마음을 내면 심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가는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거 알면 되겠습니다. A 내용 안 읽고도 풀 수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된 거 보면 됩니다. 1번.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거 일단 나가 나오죠. 1인칭 시점이고요. 그쵸?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2번. 이 사내는 내가 역시 뭐예요? 1인칭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혹은 관찰자 시점이 될 거예요. 3번.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이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3인칭 시점은 맞아요. 그런데 이 득이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은 그냥 외적 모습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니 3인칭 뭐다? 관찰자 시점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죠?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1, 2, 3번 다 아닙니다. 4번.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이감을 맛보고 있었다. 자, 주어 보겠습니다. 사내, 구보, 3인칭으로 제시가 되면서 그들의 심리까지 다 알고 있으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었구나. 정답은 뭡니까?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틀렸나 보겠습니다.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이감을 맛보고 있었는지 모른다. 자, 이것은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작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보에 초점화가 되어 있지만 득이감을 맛보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추측이잖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즉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긴 어렵다. 구보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한적 전지 작가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로 점검하는 형성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 한 편 봐야겠죠? 시, 정지용 시인의 1930년대 현대시 문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